판스퍼미아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뜻은 우주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학설로서 팬은 우주이며 스펌은 정자다. 두 번째는 매년 23월에 열리는 디오니소스 축제 때 우리나라의 대보름 축제와 똑같은 달 축제가 열린다. 이날은 지하에 잠들어 있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지상으로 나오는 날이며 그들이 지하로 돌아갈 때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쳤던 오곡밥이 판스퍼미아다. 판스퍼미아의 세 번째 뜻은 모든 것이 통합된 신의 이름으로 데일리 아브락사스 이이에아회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신의 다른 이름이 판스퍼미아 우주의 씨앗이다. 1. 수메르어의 딘. 기르는 신의 뜻으로 팅글이 단군, 단골은 같은 단어이다. 딘은 상형 문자에서 로켓이며 기르는 캡슐로서 이 둘이 합해져서 우주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단군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2. 창세기 1장의 창조주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다. 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의 뜻의 남성 명사이고 엘러는 여성 명사이며 임은 남녀 복수형을 나타내는 전미사이다. 엘로힘은 하늘에서 온 남녀들이라는 뜻이다. 3. 야훼와 토트 제우스는 동일한 존재이다. 환웅은 이들과 동일한 존재이며 오아네스라고 부르는 물고기 인간인 환부들을 대동하고 다녔다. 4. 토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투스 3중으로 위대한 헤르메스라고 불리었으며 그는 제우스였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웃음이기를 가르쳐주는 자라고 칭호되었고 헤르메스는 헤르마의 복수형이었는데 헤르마는 길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석을 말한다. 환인의 환은 푯말 환으로서 길을 안내해주는 푯말이라는 뜻이다. 5. 이는 우리 민족을 부르는 말로서 흔히 오랑캐 이 활을 잘 쏘는 대인을 일컫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두 마리의 뱀과 상부의 독수리, 날개가 있는 토트의 지팡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환웅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6. 3은 지신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이 변하여 곰, 거미, 감일본어, 신, 감, 검이 된다. 단군, 왕검의 검 또한 지신인 이 변하여 되었다. 7. 소호금초는 전욱 고향 아레스에 대적하였다고 하여 안티아레스 안타레스라고 불렀으며 이가 곧 성서의 모세의 신인 이에이다. 8. 조선이란 광경이며 중국 대륙 전체에 존재하던 모든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다. 염소 자리의 견우육성 다비드과 독수리 자리의 견우성 알타이르 역시 크게는 염소 자리에 속해 있다. 염소 자리는 동지부터 시작되고 옛날에는 새해의 시작이 동지였다. 조는 염소 자리의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선이라는 글자는 물고기와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소 자리의 상징 동물은 염소 사냥머리에 물고기의 하체를 하고 있다. 즉 조선이라는 글자는 염소 자리 태양신인 환인과 환웅의 상징이다. 9. 조선의 수도는 아사달이었는데 환웅은 초승달의 신이었고 아사달은 초승달의 옛 이름이다. 10. 고구려는 고씨들이 세운 구려국이라는 뜻이다. 구려는 개와 당나귀의 나라라는 뜻인데 개는 큰 개자리인 시리우스를 말하고 당나귀는 켄타우리를 말한다. 환웅은 시리우스에서 지구로 와서 살다가 다시 켄타우리 별로 이동하였다가 지구로 왔다. 복희의 복은 개 사람이라는 글자로 시리우스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진 문명에 대해 학교가 왜 그렇게 적은 것만 가르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소개했을 때 왜 현대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수메리아 문명 주변이 수수께끼인가?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의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달의 주기에 기반한 현대 달력, 시간 측정에 기하학에 사용되는 계수 시스템. 바퀴, 쟁기, 제방비 도나와 같은 관계 시스템, 요트. 그들은 최초로 알려진 언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쓰여진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많은 지적인 공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선명하고 유력한 문명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서들을 연결하면 왜 누락된 부분이 의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많은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정확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단순한 신화로 일축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들의 발명품에 한 것처럼 그들의 기록된 역사에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인간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계속 토론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근원에 가면 최초의 문명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 밝혀낸 것을 기록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수메리아에서 14개의 점토판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기록 문자이며 이것은 BC 2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들에 쓰여진 이야기는 다른 고대 기록들이 말하는 것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보는 다른 고대 기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시작의 아버지 또는 어떤 종류의 궁극의 최극 존재를 가리키는 반면 태블릿은 창세기의 창조자들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이들은 우리의 다신교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인 두 개의 태블릿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합니다. 태블릿 3은 지구에서 6일간의 창조 또는 정착에 대해 알려줍니다. 후반부에 그들은 인류가 이 존재들에 의해 어떻게 유전 조작되었는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무작위로 진화하지 않았다.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준 기술조차도 이 존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더 알고 싶습니까? 다음은 14개의 태블릿에서 선택된 전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병렬적인 다른 고대 근원들입니다. 수메르 태블릿에 따르면 44만 5천 년 전 창조주 신들 크리에이터 가즈은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유일한 동물은 야생의 동물들과 미성숙 동물들과 인간의 초기 조상들이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아눈나키라 불리웠으며 그 의미는 하늘에서부터 지구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눈나키는 니비루라는 먼 궤도를 선회하는 행성에 거주했습니다. 이 행성은 600년마다 우리 태양계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니비루를 지구 직경의 여러 배 더 크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가 붉게 보이도록 하는 산화철로 가득합니다. 이제 니비루에 대한 부수적인 메모입니다. 태블릿에 따르면 니비루의 대기는 악화되어 생명에게 적대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 아눈나키는 그들의 대기에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금입니다.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금 나노 입자가 손상된 오존을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사선을 차폐하며 이것은 나사 가 우주 정거장에서 금박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사는 현재 태양계에서 8개의 행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두 행성의 기후 동안 궤적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거대한 질량의 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가리키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질량의 탐지는 지난 수십 년간 추적했지만 2017년 10월에 나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슈퍼어스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진술, 이제 관측 증거에 5가지 다른 라인이 있다. 이것들은 플래닛 9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 설명을 삭제하고 플래닛 9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한다면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 태양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누나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십만 년에 걸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리더그라고 불리는 광산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스 스테이션 1 엔키라는 지도하에 페르시아만 퍼시안 걸프에 있습니다. 태블릿은 다음을 전합니다. 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그것은 에리더그에 있었다. 이 방문객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또 다른 외계 종족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지지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노예로 일했습니다. 이지지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채굴하여 아눈나키를 섬겼습니다. 문명이 성장함에 따라 이지지는 가혹한 노동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태블릿의 것과 일치합니다. 인간과 같은 신들이 노동을 짊어지고 짐을 실을 때 신들의 짐이 크고 몹시 고통스럽고 과도한 수고가 초과하다. 위대한 아눈나키는 이지지가 힘들게 일하게 했습니다. 몇백 년 이후 이지지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억압적인 주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패배는 그들의 종족을 거의 전멸시켜버려서 아눈나키는 노동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지지를 대체할 수 없자.
니기루 위 통치자인 아누는 그의 아들 엔키에게 유전공학으로 새로운 노예 종족을 만들게 하였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성을 지녔지만 여전히 안누나키에 종속되어 있게끔 했다. 그의 실험은 전설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었습니다. 많은 독특한 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엔키는 마침내 목표와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결과는 지구의 원시 동물인간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처와 그리고 아누나키 자신의 유전적 하이브리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태블릿은 첫 번째 인간을 아다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누나키는 호모 사피엔스를 광산과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셈족 단어 아보드 또는 예배, 워쉽는 문자 그대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기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림과 텍스트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누나키는 수세기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비교하면 거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주요 목적이 아누나키를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그 대가로 사회기술, 학업 및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블릿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간 노예는 불임이었지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임신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구 과잉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시의 안전을 위해 추방되어 이것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와 출산을 위한 낙원에서의 추방 이야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이 진화하여 점점 지능화되고 어떤 아누나키 지도자들은 이 인간들과 함께 자란다. 이 금지된 조합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은 네필림이라고 불렸고 옛거인들이라고 불렸다. 이 태블릿은 이러한 관행이 앤니를 경록해 했다고 말한다. 엔키의 형제이자 아누나키의 리더인 앤닐은 어떤 인간도 니비루를 지배하거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질 교배는 그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통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다음 수천 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가지고 있던 인구 통제 계획에 맞출 뿐이었습니다. 3600년 사이클 중 하나가 진행되는 동안 니비루 위 궤도가 태양과 지구상의 파괴를 야기했습니다. 니비루는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고대의 복음인 콜브린에서 파괴자라고도 불리며 성경의 텍스트에서 생략되었고 사해의 두루마리와 비슷합니다. 그것에 씌어있기를 사람들은 파괴자의 시대를 잊었습니다. 현명한 사람만이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해진 시간에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파괴자는 그 색깔입니다. 밝고 강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안한 모습, 화염으로 불타는 맹렬한 몸. 니비루가 보통 해를 끼치지 않고 통과한다고 말하지만 태블릿은 니비루가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하나의 격변적 사건을 묘사합니다. 반점이 태양의 표면에 나타나고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얼음 덩어리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폭우라고 부릅니다. 또한 대홍수라고 부릅니다. 대홍수 며칠 전에 지구가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며 재난이 터지기 전날 밤 하늘에서 빛나는 별인 니비루가 보였습니다. 태블릿에 따르면 앤닐은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 지구를 제거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니비루로 돌아갔지만 많은 아누나키는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돌았던 그들의 하늘 보트에서 지구상의 홍수와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씌어있기를 그때는 낮에는 어둠이 있었고 밤에는 마치 달이 괴물에 의해 삼켜진 것 같았다. 지구는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흔들렸습니다. 새벽의 빛 속에서 검은 구름이 지평선에서 생겼습니다. 아침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 회전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하늘을 밝게 했습니다. 그날 잊지 못할 날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극의 거대한 빙상이 충돌하여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남동 아프리카의 금광을 향해 북쪽으로 여행하는 쓰나미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헤일은 에덴시에 도달할 때까지 북쪽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첫 번째 아누나키 정착지인 에드논 도시를 침수시켰습니다. 현재는 페르시아만, 퍼시안 걸프의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키는 대재앙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고 보트를 만들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지어서들아 우리는 노아로 알고 있음와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큰 폭풍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일은 7일 동안 지구를 휩쓸고 마침내 멈출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우는 40일 밤낮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 대홍수 이야기는 우리 행성의 거의 모든 문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에서 채취한 얼음 샘플은 마지막 빙하기의 해발에서 오늘날의 해수면보다 130m 낮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수면이 급하게 상승했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습니다. 대홍수 후에 새로운 우주선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블릿은 아누나키가 별의 위치에 따라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에 쓰여 있기를 평원의 심장을 해방하라, 하늘이 반사한다. 엔키가 이에 대해 동의하자 먼 하늘에 있던 엔닐은 대책을 취했다. 사실 피라미드는 원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다른 고대 기념물들이 실제로 별들과 정렬을 이룹니다. 아누나키가 마침내 지구를 떠났을 때 그들의 영향력은 모든 구석에 도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남미까지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 시대에 비해 엄청나게 진보된 수메르 문명을 인류에게 선물했고 그것은 성숙하고 조직화된 문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군주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왕들은 지구상에서 사자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고대의 규율에 따라 다스립니다.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의 혈통은 아누나키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배우자로 선택되어 교배되는 귀족들의 강한 혐오감을 설명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누나키가 이 선택적인 육종을 통해 지구를 통제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기만적으로 관리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블릿이 니비루가 다시 우리 지구에 다가올 수 있다고 쓰여 있으며 그리고 아누나키는 돌아와서 그들이 만든 노예에 대한 지배를 회복하고 복원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수메르가 기록한 역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3600년이 새로운 주기에 다가섰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대인들이 우리의 기원에 대해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